나는 기억한다. 자움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꼬마 이자크가 참지 못하고 기침을 해서 생긴 일이었다. 아이가 기침을 참으려 어머니의 몸에 얼굴을 파묻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슴에 기댄 아이의 뒷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렀다. 하지만 아이는 참지 못하고 3번의 기침을 하고 말았다. 가족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굉음의 대포가 3번 발사되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군인들이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던 참이었다. 그때 사방에서 총알이 집 안으로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미리암은 군인들이 그녀의 혼수 식기들을 창문에 던져버렸음을 짐작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신음을 삼켰고 우처 선생은 무력함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족이 숨어있는 쪽방을 가리는 얇은 벽에 틈을 찾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우처 씨 가족은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음영의 대조를 이루며 겁에 질려 몸이 거의 굳어버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친위대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용하는 베르마흐트 전등에 강렬한 불빛이 눈부셨다. 독일 병사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처 선생만이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알았다. 군인들은 토끼 굴에서 쫓아내듯 가족들을 몰아냈다. 우처 할아버지는 애가를 외웠다. 만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 밤낮 없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 과부가 되었구나. 시온산으로 가는 길은 슬픔이 가득하도다. 독일 병사는 역겨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할아버지가 입을 다물도록 마우처 총의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내리찍어 그의 남은 이 세계를 부숴버렸다. 문 밖에 노볼립키 거리는 아직 정오가 되지도 않았건만 벌써 어둠이 내리는 것 같았다. 안개, 겁에 질린 괴성, 분노의 고함, 방화로 인한 연기, 그리고 공포가 얼마 되지 않는 겨울의 빛, 자애로운 하쇰, 군인들의 신이 개토에 내려보낸 빛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 빽빽한 트럭에 오르기 위해 강제로 줄을 서야 했다. 우처씨네 가족은 고통으로 가득했던 지난 2년을 보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우처씨에게 재난이 닥치기 전의 시간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신없이 술래잡기를 하며 아버지의 보석 공방을 뛰어다녔던 어린 시절. 기침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던 그때. 쉬지 않고 공부하던 시간들. 시에나 거리에 있었던 병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이작과 에디트의 탄생. 그리고 미리암의 너그러운 사랑.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무력한 채 패배감을 안고 바람 한 점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데려갈까 겁에 질려 그들의 손을 절망적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불어오는 칼바람과 입고 있는 얇은 옷에 의지한 채 외로움을 느꼈다. 짜증난 병사 숨바꼭질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어 그 어떤 허접한 외투도 여행 가방도 챙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처 선생은 입에 난 상처의 고통을 무표정으로 참고 있는 할아버지를 흘끗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정의로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쇰이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꼬마 이자크는 아버지에게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다. 차마 아버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없었던 아이는 조용히 울먹였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8대 혹은 10대의 늘어선 차 뒤를 따르던 트럭은 겁에 질린 12명을 스타프기가와 지카가의 코너에 쏟아냈다. 그곳에서는 가축을 실어 나르던 열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는 곧 게토를 출발해 조용한 바르샤바를 지났다. 가족들은 반대편을 바라보려 노력했다. 비스툴라를 지난 열차는 볼로민과
툴루슈치 방향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길은 아름다운 여름 휴양지로 알려진 트레블링카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처씨 가족을 발가 벗기거나 털을 깎게 하지 않았다. 같은 거리에 이웃이던 어떤 가족과 함께 매우 작고 춥고 어두운 방에 그냥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 창문에는 창살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시병들은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뿐 아니라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조차 잃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다른 죄수들로 인해 일이 많아 그들을 잊어버렸거나 뭘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족들은 벽에 기대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룩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가끔씩 멀리서 친위대 병사들이 고약하게 짖는 소리와 우크라이나 친위대들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곰팡이 핀 빵 조각과 더러운 물이 담긴 병을 두고 갔을 때 우처 선생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게토에 들어오면서 세나토르스카야 거리에 직물 가게를 접어야 했던 신경이 예민한 랑푸스라는 노인과 함께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소울 속에서의 삶을 챙겨 보려 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것이 시작된 이래 어떤 운명의 순환고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신의 자비로움에 감사를 올리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옥죄어 오는 고리에 적응해 보려 했지만 그 고리가 더욱 옥죄어 죽음만큼 작아진 후 더 이상은 신에게 감사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방의 뒤쪽 구역만을 화장실로 써야 하며 루스 랑푸스 씨가 빵 조각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라는 규칙을 정해가며 매일 생존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른들 중 울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매일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미리암은 그들이 갇힌 좁은 고리를 조직해 보려는 절망적인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디트를 품에 안고 눈빛 혹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어내려 아이의 열을 내리려 애쓰며 시간을 보냈다. 에디트에게 예루살림스카야가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 자신이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해주는 말들에 즐거워했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는 6살 난 딸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 미리암은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딸과 이자크를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피를 아이들에게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독일군 하사 하나가 냉혹한 표정으로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냄새가 고약하군. 더러운 것들. 그는 랑푸스 가족에게 모이라고 소리쳤다. 조용한 로봇처럼 스타니슬라프 랑푸스와 그 가족들은 식민지인들이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듯 일렬로 섰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저 나치 들깨들의 화를 돋우지 않으려 작별 인사도 없이 우처 사람들을 마지막이라도 보기 위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곳을 나갔다. 그래도 랑푸스는 미리암에게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주기 위해 시간을 냈다. 트레블링카에 도착하자마자 겪어야 했던 수색에서도 들키지 않고 그가 숨겨왔던 반지였다. 이제 그들을 둘러싼 고리의 크기를 줄여버린 데 기여한 이자크의 기침과 우처씨 가족만 남게 되었다. 침묵 속에 이틀이 지났고 모두가 대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랑푸스 가족에게 말이야. 푸른 눈에 늘 소매를 접고 다니던 스타니슬라프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기 시작했다. 소녀 루트와 사위와 3명의 손주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자크와 에디트를 제외한 모두가 행복한 트레블링카 구역은 마치 꿈처럼 굴뚝의 연기가 되어 굴뚝의 사악한 통로를 통해 회색 하늘로 날아갈 때에야 비로소 끝이 나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그렇게 터무니없을 리 없다는 생각에 모두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었다. 나흘이 지나도록 랑푸스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하자 남은 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무겁고 두터우며 눈치 보기에 바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막내가 잠들도록 소름 돋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잠을 잘 자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불러주는 미리암의 노래만이 그 침묵을 간간히 깼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 요세프 우쳐. 갑자기 열린 문이 벽을 탕 치는 바람에 조금 전 잠들었던 에디트가 놀라 잠에서 깼다. 하지만 아이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6년의 짧은 삶 동안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공포를 뼛속에 숨기는 법을 배웠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 정도로 공포를 표현할 줄 알았다. 곧 돌아올 거야. 의사 선생은 모두를 진정시키고자 했다. 방을 나가며 늘 앉아있던 구석 자리를 지키는 할아버지, 두 아이들, 그리고 미리암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아직도 자신의 기침을 생각하는 이자크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살아서 나간다면 의사 선생은 그들에게 속삭였다. 팔레스타인으로 가도록 해. 그리고 그는 들깨들 앞으로 사라져버렸다. 친위 대장은 대머리에 깡마르고 안경을 쓴 남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처 선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 제안이 지켜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는 감히 물어보았다. 불가능해. 안타깝지만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네. 무기력한 수용에 익숙해진 듯 우처 선생은 고개를 떨구었다. 깊은 고통이 서린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누가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아주 공손하게 교양 있는 신사들의 방식으로 대머리 남자가 입을 뗐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동정의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을 마무리했다. 당신들 스스로가. 트래블링카의 법칙을 깨고 방으로 돌아가게 된 우처 선생은 친위 대장과 대머리 남자의 눈을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용소의 방으로 돌아가며 그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요세프 우처는 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미리암과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2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 얘기해 달랍니다. 두 남자는 미리암이 믿어지지 않는 잔인함에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조금 진정을 되찾았을 때 할아버지는 죽음을 바로 곁에 두게 된 이후 매일 그래왔듯 애가를 외웠다. 기억하라 예루살렘 너의 고통의 나날들을. 미리암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갈라졌다. 나의 영혼은 평안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나니 행복이 더 이상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처 박사는 감각조차 마비된 입술을 깨물며 나의 힘과 하셈에 대한 나의 희망은 끝나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뱉어냈다. 그 말이 너무나 단호했기에 그의 애가는 거의 저주처럼 들렸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도록 덧붙였다. 신이시여 그들에게 굳어버린 심장을 내려주소서. 오 하셈이시여 그것이 당신의 저주가 되기를. 이자크 우처는 오한을 느꼈다. 한나라는 새카만 눈동자에 축복과 같은 미소를 가진 소녀가 그에게 준 이불 속에서 몸을 돌돌 말았다. 장총의 차가운 몸통을 만지며 불길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위험의 기운이 서린 침묵이 그의 침묵을 먹고 자라고 있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멈출 수 없는 기침이 시작되었다. 피할 수 없었다. 기침 소리에 공포는 다시 찾아왔고 그는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요. 스치는 기억 속 트래블링카에서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신이 있었다. 에디트,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트래블링카의 공기 중에 흩어져 있을까? 어쩌면 어떤 고요의 순간에 땅에 묻혔거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저 먼 스텝 지역으로 날아갔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기침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라마트 간에서 그걸 잊어버리라고 죽음의 책임이 있는 기침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모두가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다 얼어버렸고 그는 이불을 더 당겨 덮었다. 하이파항에서 어느 알 수 없는 이민자의 손을 잡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스스로도 그 모습에 놀랐다. 낯선 이는 긴 여행 동안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되어주었고 아이를 라마트 간 임시보호소 문 앞에 두고 떠났다. 이자크 우처 12살, 바르샤바 출생, 요세프와 미리암의 아들, 사랑스러운 에디트의 오빠, 우치시의 마테스가 출신인 모이세스 우처의 손자, 따라서 데라비 하임 마테스의 11대 손이나 신과 영원히 척을 지게 된 아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에 귀 기울여 팔레스타인에 도착했다. 그는 첫 번째 알리아 베트와 함께 그곳에 입성했다. 그들은 영국령 팔레스타인 당국에 도전하며 무슨 수를 쓰든 어떤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자매와 형제들의 죄로 뒤덮인 유럽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데려오고자 했다. 6년 동안 라마트 간에서 사람들은 그가 기억을 잊도록 악마를 토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눈떨림도 얼굴 경련도 거의 사라졌다. 그가 목격한 끔찍함들로 인해 노인이 빨리 찾아오자 사람들은 아주 알이 두꺼운 어쩌면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을 맞추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를 배웠고 이디시어의 일상 용어를 북아프리카 출신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아랍어를 배우고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럼에도 그 작고 냉기 가득하며 어두운 트래블링카 방에서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그는 학교 공부 외에도 바이올린, 언어, 속기, 암호학, 역사 공부로 몇 년 동안 머리를 바쁘게 굴리며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17살이 되자 그는 자기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보호소를 떠나야 했다. 주어진 선택지 중 그는 아인 하로드 키부츠로 가 농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괭이를 지급받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의 거친 훈련 후 가장 처음 손에 쥐게 된 도구는 소총과 총알이 가득 찬 탄창 세 세트였다. 총의 금속 부분은 가엾은 아버지 우처 씨가 그에게 작별의 키스를 한 후 쥐어준 루거와 비슷했다. 하지만 키부츠에서 조직 방어에 관한 한 글을 신뢰하고 있는 게 분명했기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놀라 입이 벌어진 채 총과 탄약을 들고 꿈쩍 않고 서 있자 검은 머리의 소녀가 이불을 들고 그에게 웃으며 다가와 이자크, 이 이불은 내 피부야 라고 말했다. 내가 보초를 서는 동안 유일한 벗이 되어줄 거야. 그녀의 흑옥 같은 눈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로 키부츠의 여러 장비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는 보초를 서게 되었다. 못생기고 소심한 자신이 유럽컵 밑바닥으로
만든 것 같은 안경을 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줄도 모르다니. 그녀가 웃음을 띠고 이불을 준 후 멀어졌을 때에야 이자크는 조용히 미안해, 미안해 하고 혼자 되뇌었다. 누가 그의 말을 듣진 않았는지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보초를 서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침을 하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적들에게 그의 위치를 알리고 말았다. 좋지 않은 시력으로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누구보다 먼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귀에 작고 나지막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괴물 같은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앉은 채 쓰러졌고 무의식 중에 귀를 만졌다. 따뜻하고 끈적이는 액체였다. 정찰 본부에서 달려오는 동료들의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떨고 있었다. 지옥 같은 총성이 오가는 국지전은 5분간 이어졌다. 그는 움직임 없이 굳은 채 스스로의 세계로 침잠하여 트래블링카의 어둡고 추운 방을 다시 떠올렸다. 동료들은 앉은 채 꿈쩍 않는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냈고 다음날 텔 아비브의 정신병원에서 얼마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아 그를 내보냈다. 그의 기침으로 인해 발생한 아인 하로드의 야간 총격전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3년이 흘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텔 아비브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해변가 마을 도르에 정착했다. 그는 바다가 펼쳐진 풍경, 어부들의 작업, 습한 항구를 가끔 드나드는 근해의 선박들을 보며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차할은 그를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못 견디는 그 나라에서 특히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 보이는 텍스트들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아주 유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자크는 의료 기록과 좋지 않은 시력으로 인해 전방 최전선의 임무에서는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텔 아비브의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암호 해독 전문가로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거나 요원들이 가로챈 정보를 해독해야 했고 그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이 히만을 체포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이자크는 아이 히만에 대한 모든 재판에 참석하여 가장 첫 줄에 앉아 피곤한 눈으로 유리 세장 안에 갇힌 카나리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너무나 집중하여 바라본 나머지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그의 대답이 얼마나 짧고 형식적인지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자신의 기침이 과거의 기억을 수십 번 소환해내어 그로 인해 아프지도 않을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두었다. 그리고 아돌프 아이만이 마치 트래블링카의 고문 기술자 친위 대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가 처형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쇼아에 대한 기억 조각을 완전히 삭제할 치료법이 없는 한 야드바셈 지하를 방문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를 깨워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자크, 내가 정말 용감한 아이란 걸 안단다. 9살이면 이미 진정한 남자야. 그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아버지를 침착하게 쳐다보았다. 그 뒤에는 안타까움에 미소를 띤 어머니가 마침내 열이 내려 평온하게 잠든 에디트를 품에 안고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또 다른 애가를 조용히 외우고 있었다. 문득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강인한 내가 삶을 이어가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억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이자크 우처는 부모의 끔찍한 합리화를 수백 번 넘게 되새겨 보았다. 누구에게 신이시여, 누구에게 지옥을 탈출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오르페우스가 되어야 합니까? 미리암은 망설이지 않고 절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살아 나가야 한다고 했고 요세프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둘 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늙은 모아세스가 팔을 벌려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확실한 자신의 생애를 다른 이가 살아가도록 하자. 가장 참혹한 것은 두 아이 중 누가 죽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미리암은 세상에 어떻게 그러한 악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요세프는 의사로 활동하며 몸에 밴 침착함을 안고 여러 가지 근거를 동원해 보았다. 둘 중 누가 살아나가든 상관없다는 것에서부터 주사위의 결과에 아이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나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라는 것까지, 그리고 본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자크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미리암에게 들려왔다. 결정이 내려지자 성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요세프는 이자크를 깨워 9살이면 진정한 남자라고 말했다. 어둠 속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날 이후 이자크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 6일 전쟁 동안 이자크는 골란고원의 참모로서 새롭게 획득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암호 해독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했으며 아버지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유지했던 침착함을 몸에 익히고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던 어머니의 나이가 된 33살의 자신은 아주 약한 남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고 미 대륙이나 호주에 정착한다면 모든 것이 수월해지리라 생각했다. 도르에 다시 돌아와 바다를 바라보며 이 같은 집착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어부들의 수는 갈수록 적어졌고 그곳을 잠시 스쳐 하이파항으로 향하는 배들이 도르를 구제 불가능한 무기력으로 몰아넣자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심하기도 했다. 2번이나 이주 희망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 2번 모두 아버지의 목소리에 마음을 접고 말았다. 부드러운 아버지의 목소리, 그 아버지는 친위대 군인들이 문을 닫고 안전하게 방 안을 관찰하기 위해 중앙의 창문을 열자 모든 것이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군인들이 문 옆에 두고 간 권총으로 향했다. 나는 쉬지 않고 그에게 아버지, 아니 안 돼요, 싫어요,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란다 라고 설득했다. 그런 뒤 문을 가리키며 반대편에 있던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디시어로 저 개들이 원하는 건 내가 겁쟁이인 걸 확인하고 아무런 변명도 필요 없이 모두를 죽여버리는 거라고 말했다. 안 돼요. 정말 그렇다면 나도 차라리 죽어버릴래요. 아버지가 그냥 우리 모두를 죽여요.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랑을 담아 나를 꼭 안더니 나에게 귓속말로 내 사랑 내가 도와주마 라고 말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그들의 전능한 주가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모리아 고개에서 희생시키도록 명령한 날 이후 열린 기막힌 운명의 순환고리를 완성하고 있음을 몰랐다. 그 고리는 트레블링카라는 지옥의 습하고 어둡고 추운 방에서 아기 이자크 우처로 하여금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할아버지를 희생시키도록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 다치고 있었다. 요세프 우처 씨는 수술용 메스를 다루듯 부드럽게 아들의 손에 총을 쥐어 주었다. 아들의 손에는 매우 큰 총이었지만 우처 씨는 모든 게 놀이의 일종이란 듯 자신감과 소름이 돋을 정도의 차분함으로 자신의 손을 아들의 손에 포겠다. 그리고 아직 자고 있는 에디트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이자크를 데려갔다. 미리암은 남편과 사형 집행인 이자크에게 진심을 담아 키스한 후 에디트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2명의 군인, 대장 하나와 대머리 의사 하나가 문 밖에서 지켜보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에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두었다. 에디트를 죽인 총알에 미리암이 상처를 입자 우처 씨는 망설임 없이 이자크가 쥔 권총을 미리암으로 향하게 한 후 사랑한다네,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2번째 총성이 차가운 방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는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고개를 숙여 홀로코스트라는 제의에 받쳐진 반지와 유사한 체념으로 그의 뒷목을 바쳤다. 3번째 총성이 터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이자크, 내 아들아, 너는 살아나갈 것이다. 우리를 위해 살 것이다. 내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억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으로 가거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거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서 너를 위해 살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거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너를 통해 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자크의 손을 잡아 권총을 입안에 넣고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지? 그냥 놀이일 뿐이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축 처진 이자크의 손과 함께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손에 루거를 든 이자크는 이제 자신을 죽일 차례라는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 9살의 아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내기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감시병들은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방 안에 들어왔고, 대머리 의사는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열등 인종들이 취하는 방어적인 행동의 전형으로서 이들은 고결한 자살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들의 아들과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다른 병사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이자크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권총을 쥐고 아이의 머리를 애정을 담아 쓸어 내리더니 너는 무사할 거야 라고 말했다. 간호부에 달린 골방에 살면서 가끔씩 나와 만나 이야기나 하자꾸나. 그리고 뒤따라 오던 군인들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이자크에게는 에디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볼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살갗을 벗기는 바깥의 추위에 이자크는 자기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그들은 트래블링카에 있었지만 자신의 기침 때문에 자신의 악으로 인해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생각은 대머리 의사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나의 친구가 되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가족들을 죽여버린 저주받은 아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었고, 끝없는 인내심을 갖고 나의 혼란스러운 침묵을 관찰했으며 내 앞에 앉아 부지런히 무언가를 기록했고 내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사탕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물어보았다.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기침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대머리 의사는 나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고 2시간쯤 후에 붉은 군대가 트래블링카로 들어왔다. 2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이민자 목록에서 지웠을 때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죽은 자들의 기억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수년이 지난 다음 날 그는 제2의 고향과 같은 지중해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제는 수용소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하 문서실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고, 사람이 가장 적게 몰리는 날을 골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그가 파괴한 가족들의 삶인 야드 바셈의 불꽃을 2시간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바닥에 새겨진 트래블링카라는 이름은 그에게 그 기침, 적에게 가족의 위치를 들통나게 한 그 기침을 상기시키며 두통을 불러왔다. 그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 중 일부만을 지켰다. 이스라엘에 남았다. 하지만 자식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손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다. 불꽃을 바라보는 그의 영혼은 울고 있었다. 그는 단 한시도 자애로운 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신 사이에는 40년째 대화가 없었다. 모범 시민 이자크 우처는 도르로 돌아와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정규군이 사용하는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기 나이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침대에 누워 이해심 많은 어둠이 신중을 기해 모든 것을 가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총구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황을 속일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금속의 차가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에게 격한 기침, 참을 수 없는 기침, 세례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옥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얼굴을 파묻을 어머니의 육신도 없었다. 이상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기침이 먹기를 기다렸다. 위대한 사건을 예비하는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방아쇠를 당겼다. 처음 기침을 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